시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장소를 사용하는 시간에 한계가 있고 또 플로아에서도 좀 의견을 듣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토론자님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별로 10분씩의 대답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고 5 후보들의 답을 듣고 플로아에서 몇 분의 추가 질문을 듣고 다시 2분씩의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시간을 안 지키시면은 추가 시간이 없어집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정면에 저 디지털 시계를 보시고 관련해 주시고 제가 시간을 재면서 10분이 되면 무조건 발언권을 뺏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답변입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김영익 본부장님께서 먼저 죄송합니다. 순서는 기호순대로 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김영익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과 같이 국정운동을 같이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이 자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5개 질문을 주시고 10분 동안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입에다가 기관총을 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방식을 우리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복지 공약을 만들었는지 그런 복지 전략 또는 방식 이런 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민주당의 복지 전략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생애의 어떤 시점에도 가난에 빠지지는 않게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동, 실업, 장애인, 노인 등의 수당과 연금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서 가난하지는 않도록 해보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나 노인요양보험의 급여를 확대해서 요양비용이나 고가의 의료비 때문에 또 가난에 빠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서 조기진단, 조기치료를 받고 적절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라인이 되겠습니다. 2번째 큰 생각은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이번에는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넓히는 전략뿐만 아니라 그런 전략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확대를 넘어서서 인프라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확대하기 어려운 2가지 아주 중요한 장애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재정의 부족이고 또 하나는 인프라의 취약성입니다. 인프라가 취약하면 이 프로그램을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인프라를 훨씬 더 공공적으로 그리고 민간 인프라도 공공성을 가지고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바꾸고 운영 방식을 바꾸고 사람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아동의 40%가 다니는 수 있도록 요양시설도 30%의
수용 시설이 국공립이 되도록 그런 방식으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문재인 후보가 공공 일자리 81만짜리라고 했던 것의 그 알맹이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복지, 보건복지 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 서비스 인력을 81만짜리,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소방관, 경찰관도 있지만 사회 서비스 인력을 그렇게 확충하려면 당연히 복지 인프라의 시설을 확충을 하고 바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공공 일자리 81만짜리는 바로 이 복지, 보건, 인프라의 개혁의 파생적으로 나오는 일자리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인프라를 개혁을 해놓으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가 훨씬 더 지금보다도 확충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닦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 공단을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시설들은 이 공단이 운영하고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한 그 인력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공단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회복지사는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공단의 일자리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민간복지시설의 기준을 제공해서 민간복지시설의 임금을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으로 그 시설의 운영 방식을 개혁하겠습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복지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그 경로를 한번 크게 수정하는 그런 중요한 새로운 전략을 민주당이 이번 새 정부에서 시도해보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과 그리고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부터 시간을 저희에게 여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 확대보다 인프라를 개혁하겠다라는 말이 먼저 드리는 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당 안철수 선거대책부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원종입니다.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안철수 후보의 정책부 부부장을 맡으면서 보건과 복지 분야 정책을 실무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신 질문에 따라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시간 부족하면 추가 시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비전입니다. 4대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외형적 틀에도 불구하고 촘촘한 넓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데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다. 국회 개헌을 위해서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생활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보장국가 실현을 헌법에 명시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 이거 단계적 개혁가 저희 입장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출발점으로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특히 노노, 도장, 장로, 장장 부양의무자 기준 먼저 폐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이후에는 사회보장위원회 내에 사각지대 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대상과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나 부양비 부과 미약 구간의 폐지,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런 것들은 사회적 합의가 쉬울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아동수당. 저희는 이미 소득 만 0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OECD 국가들이 아동수당 대상이 대개 15세에서 20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6세 미만 이것은 너무 작고 15세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11세까지 정했습니다. 상병수당 당연히 그 시행을 해야 되는데 건강보험 보장률이 6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비급여 진료비를 우선적으로 급여체계로 전하는 것을 추진한 다음에 상병수당 제도를 검토한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다음 기초연금의 적정화입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현 세대 어르신들의 노후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빈곤 제로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공약을 제시했고 국가가 노인빈곤율을 국정운영의 지표로 관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50%에 대해서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 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폐지한 대신 후세대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노후소득보장 통합재정계산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늘 질문에는 없지만 기준소득원액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국민연금을 내실화해서 국민연금을 빨리 오래 많이 받으실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를 인상하는 것은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특단의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변수실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편적 시간 좀 말씀해 주세요. 보편적 서비스 확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 아동 기준에서 20% 이상 늘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건축비 1조 6천, 운영 예산이 약 5천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고 특히 직장 어린이집은 근로자 기준 500명에서 200명 이상으로 의무 사업자 기준을 확대하고 특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와 함께 이 이행 사업주에 대해서 의무 교육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한 제도이지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복 서비스의 충족 수준 확대 지원에 관해서는 아동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방정부의 아동복지 전담 인력을 읍면동 복지허브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방과후 돌봄교실을 확충하겠고 지아동센터를 국고보조시설 임금체계 편입 등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K2급 복지기관개발에 비준을 하겠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늘리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탈시설 경작금을 제도화하겠습니다. 4명별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노인 대상으로 해서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인생 이모작법, 노인자리 확대, 경로당을 노인 건강 여가생활 지원센터로의 개편,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현재 진료에 필요한 필수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이것을 포함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강화해서 소득 수준별로 연간 소득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10% 이상의 본인부담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출산 관련한 비용은 완전 면제, 본인부담 완전 면제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암환자 적용 확대하겠습니다. 노인의료비 7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추겠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슷한 부담이 있지만 저희는 특별하게 지역사회에서 치매원들이 살 수 있게 국립 치매 마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노인 장기요양 대상을 80만 명까지 늘리고 노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며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하고 특히 전국 마을의 보건진료소에 공공 너싱홈을 소규모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하기 위한 장기요양보험 습관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 분야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한 것을 잘 알고 있고 국민의당은 일자리 양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시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을 해서 사회복지고용공단을 광역 단위로 설립을 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를 직무형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여 고용 환경을 도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2년간 월 50만 원씩 지급을 하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사회서비스 분야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복지고용 등 분야에서는 공공도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용에 포함된 일자리를 쭉 살펴봤더니 전체가 약 한 70만 개, 66만 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5,000개, 어린이집 보조교사 4만 명, 노인자리 5년간 25만 명, 장애활동 보조인 1만 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6만 명, 장기연금 적용 확대 24만 명, 일단 공공요양시설 확대 3,000명, 단순의사 1명, 환자 안전사고 없는 의료환경 구축에 1만 명, 지방정부 야동복지 전담인력 단계를 확충 2020년에 3,500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신규 13,000명, 방문강사 3,500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의 비정규직 근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형 정규직 도입해서 사실상 정규직 형태로 근무 형태를 전환을 하겠고 무기계약 차별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출국 규제를 도입하여 동일 업무 다른 기간제 근로자 교체 사용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법적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서 임기 내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서 주 40시간 그리고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12시간 연장 근로하도록 허용하겠습니다. 퇴근에서 출근까지, 퇴근 이후 출근까지 하루 11시간 이상의 최소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근절토록 그렇게 하겠고 근로시간 공시제,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복지 재정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은 세 가지의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세출 부조정 철저하게 하겠고 비과세 감면 정비하겠고 그래도 부족한 지원에 대해서 합의 과정을 거쳐서 세율 인상 등 추진하겠습니다. 법인세의 명목 세율 인상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재벌기업의 조세 감면 처리에 관해서 현재 돈을 많이 벌수록 세율이 감소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겠습니다. 과세표준 5천억 이상의 기업의 실효세율 16%, 5천억 이하가 18%로 역전적 현상은 정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와 감면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중복지 주부담 실현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약에 제시된 것은 전체 공약 재원이 약 40조 원, 1년에 40조 원이고 올해는 200조 원 정도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건복지 분야는 연간 약 12조 원 정도로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세율 인상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적 답변은 추가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발표를 끊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발표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답변입니다. 정책위원회 최원기 보건복지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다 더 따뜻하고 보다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6월 바른정당을 저희가 창당했고 따뜻한 집을 벗어나서 지금 벌판에서 열심히 저희 뛰고 있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께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오늘 저는 그 대리인으로 나왔습니다. 최영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연락을 조금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자료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었다면 보다 더 조금 더 충실하게 했을 텐데 지금 와서 보고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직접 연락을 받았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그렇지만 이사수식어를 다 빼놓고 보면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집에 빠져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JTBC의 TV 토론을 다 보셨겠지만
그 자리에서도 다른 모든 후보들께서 저희 유승민 후보의 복지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본인들이 집권한다면 다 사용해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유승민 후보의 복지 공약은 사실 제가 볼 때도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뛰어난 점은 현장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했고 무엇보다도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복지 공약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감동을 주는 복지를 저희는 키워드해서 복지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본 생활을 위한 소득 보장 부분은 대부분 지나가고요. 세 번째 보면 본인 부담 상한제가 빠져 있는데 저희는 그 혜택을 현재 1% 정도밖에 못 받고 있죠. 그래서 10% 정도로 확대를 하겠다는 공약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빠진 것만 좀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장애인 공약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워낙 저희 후보께서 일찌감치부터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많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참 아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공약 중에서는 장애인을 대변하는 정부 조직으로 개편을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두고 현재 교육부의 특수교육 정책 하나의 과로되어 있는 것을 국으로 격상시켜서 특수교육을 책임지겠다. 그 다음에 장애인 예산 대폭 확대해서 GDP 대비 1.5%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해서 OECD 평균 예상 규모의 2.19%를 목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 법에는 지금 한 보니까 저희 3.2% 민간업체에서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5% 반드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연금도 인상을 하고 또 대상도 확대를 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현재 소득 하위 68%의 중증 장애인에게는 약 20만 원 정도 장애인 연금이 기초급여이 지급되고 있는데 부가급여 또한 낮은 상태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급여, 부가급여 모두 인상을 현실화시켜서 인상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장애인 주거 공급도 확대해드리고 또 특수학교, 아까 정부조직 개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학교 교원 수와 학교 수를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공약도 넣어놨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주치의 제도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발달장애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동권 확대라든가 장애 판정 체계 개편이라든가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넣어놨는데 실천하지 못할 것은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빠진 것은 저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넣어놨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 빠진 부분은 지금 가까운 병원 어디를 가시든지 보건소든 동네 의원이건 어디든 손쉽게 폐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고 그 열심히 살아오신 덕분에 저희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국가가 책임지고 자서전을 써드리겠다고 하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복지청을 만들어서 직접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도 내세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일자리 부분, 그 다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복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료집에 상당히 미약하게 담아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업체 모두 할 것 없이 저희가 육아휴직 3년법을 주장했습니다. 일자리, 노동과 관계없이 열악하건 좋은 곳이건 간에 3년 보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해서 고용보험이 안 되는 곳은 정부가 지원을 해서 부모보험을 들어서 육아휴직 수당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종사자 여러분들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당연히 이 문제는 저희 후보께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비정규직 사육 총량제 같은 것을 시행해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요. 이러다 보면 파견직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이것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데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총량제에 넣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지방정부에 맡기고 있는 그런 어떤 복지 문제를 중앙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된다.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방정부의 총액 예산제를 통해서 넘어간 이 복지 문제가 상당히 커다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의도에 따라서 같은 돈을 갖고도 정치적으로 활용이 다르게 되는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어떤 부분이 정말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되고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지, 현장에서는 정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를 따져서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정부가 책임질 부분은 반드시 정부가 그 책임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는데 이따가 또 보충 시간이 있을 테니까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잠시 저도 한번 무엇이 또 빠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보충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승민 의원님 보시면 복지 쪽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검열하고 계십니다. 자료 중에 보면 국립보육시설 이용률 70% 저희 상상을 넘어서는 정의당 공약 수준보다 더 높은 네 번째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답변.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원석 당대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국가비전으로 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손대근 부단장 반갑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복지 공약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OECD 평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양적 확대 그리고 질적 강화의 병행 전략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산업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 되는데 앞서도 얘기가 여러 번 회자됐지만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하위권에 복지 기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땀과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으로 보고 있지만 국가는 국민은 중위권 국가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나가야겠다. 이런 인식에 저희는 기초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등록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복지의 특성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 해결하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복지 보장성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보장성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두 가지 전략이 저희 정의당 복지정책의 근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OECD 국가들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하지 않는 복지정책을 강하게 도입하겠습니다. 아동수당제도 대표적입니다. 여기 여러 당들 하겠다고 하지만 저희 정의당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지원 마련까지 기획을 주었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아까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사람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부터 이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고용무상교육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중 62% 수준인데요. 80% 수준까지 얘기했습니다. 전국민 조치제도 실시해서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발판 마련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로도 촘촘하게 소득보장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영세계 핀란드 수준의 마더박스, 육아종합 물품 세트죠. 이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만 0세부터 11세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도입할 거고요.
지금 우리 상속증여세가 연 한 5조 4천억 원 거칩니다.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자랑하는 모양인데요. 우리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을 위해서 이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20세가 되는,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약 1천만 원씩 배당하는 청년세대 상속제도를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현재 평균 한 11만 원 수준인데요. 20만 원 수준으로 그리고 대상도 2배 정도로 인상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모든 어르신들께 월 30만 원 지급하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까지 높이겠다. 그래서 공적연금만으로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폭넓은 사학주대 해소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부양의무제 폐지인데요. 이거 한 10조 원 들거든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지금 다른 정당들의 공약을 보면 뭐 단계적 실시, 내지는 시범 사업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화이거나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즉각적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용보험에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들, 자발적 실업자들, 초단시간 노동자들 다 빠져있는데 다 포함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이 군대와 실업 크레딧은 있는데 이거 좀 늘리고 그리고 양육 크레딧 제도 도입하겠다는 약속드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게 이제 근로자들한테만 해당이 되는데 저소저임금 근로자들한테만 지역가입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는 두루누리 2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는 복지 2 트랙 전략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의 공공 인프라의 양적 확대입니다. 공공시설 확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복지 인프라의 특성상 민간 시설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 민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그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지금 공립 장기요양시설 굉장히 부족한데요. 이거 확대하고 어린이집 경우에 공립 비중을 아까 이제 이용 기준으로 한 50%까지 다른 정당에 70%라고 하는데 재원이 어디서 나올지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 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데요. 지금 보육의 경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90%입니다. 그리고 국공립과 이거 하나의 별따기 인수에서 국공립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보육 격차 문제 심각하고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하고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역할이 다르지 않은데 처우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를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 약속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민간 지원 방식도 좀 바꾸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께서 81만 개 얘기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정의당에서는 100만 개까지 확대하겠다. 30만 개는 여러 사회 서비스 영역과 또 공공 영역의 부족한 일자리들을 신규로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70만 개는 민간의 저임금 일자리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일자리들을 공공 일자리로 전환하면서 각 시군구의 사회 서비스 공단을 설립해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약속인데요. 이거 가지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하냐 공공 일자리 창출하냐 어제 TV토론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둘 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OECD 국가들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서 대폭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불평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걸 두고서 계속 기업 시장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옛날 그 낡은 낙수이론 효과를 반복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가장 강력한 대책을 갖고 있는 정부가 정의당입니다. 저희는 입구를 막겠습니다. 아까 뭐 출구를 막는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사용 사유를 제한해서 상시 지속적 업무는 모두 다 정규직으로 이건 기간제만이 아니고 모든 비정규직 형태에 다 해당되고 파견법을 폐지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행 전략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원 마련 대책이 있어요. 복지는 정의당 수준으로 얘기해놓고 재원은 박근혜 수준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재원 좀 한번 비교해 주시죠. 어떤 정당의 재원 마련 계획이 과연 구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어제도 토론에서 이게 쟁점이 됐는데 문재인 후보가 한 30조 원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조세개혁을 통해서 하겠다는 즉 증세계획이죠. 6조 원밖에 안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13조를 내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실제 국민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70조 정도 증세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제기한 공약 다 하려면 110조 필요합니다. 그에 따르는 책임 증세를 하고 복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세, 기존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10%에서 20% 서택스 방식으로 해서 21조 정도의 사회복지세 도입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세는요, 국민들이 내가 세금을 내면 나한테 돌아온다는 그 신뢰가 확보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없을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복지 서비스나 복지 영역이 전부 사적 영역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산층들이 돈을 내고 그걸 구매를 해요. 이 효과는 뭐냐면 복지동맹에서 이분들이 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적 영역을 빠르게 공적 영역으로 전환을 해줘야 중산층들의 부담도 줄이고 이분들이 복지동맹에 묶여서 복지효과 전략을 추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희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이 중산층들을 복지동맹에 묶어놓기 위해서 지금 뭐 보육, 또 의료 이런 그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적 서비스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당에 없었던 복지동맹의 이야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좀 재정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어제 뭐 토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료집에 의하면 재원 마련 계획이 171조 제시되어 있습니다. 5년간 연평 34조. 국민의당은 소요 예산으로 20조를 말씀하고 계시고 바른정당은 608조로 들어갔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이 20조고 바른정당은 이 자료집에 의하면 174조, 정의당은 110조, 연 110조고요. 550조인가요? 예. 어쨌든 소요 재정 추계도 중요하고 조달 계획도 중요할 겁니다. 예. 어쨌든 좀 비교해 볼 만한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답변을 처음 저희가 공개했을 때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해 주기를 왜 자유한국당 답변은 없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전체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15분 모두에게 보냈는데 유일하게 앞부분에 있는 당 후보에서는 자유한국당에 유일하게 제출을 안 해주셨고요. 뒷부분에서는 유일하게 기호 10번에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민주연합당 김선동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주연합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장자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호 10번 민주연합당 김선동 후보를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저 민주연합당의 자치조직이 4개가 있는데요. 저는 엄마당 대표를 맡고 있는 장지화라고 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지역가족센터 그리고 실업자 지원 활동했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동 후보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시절에 제가 중앙당 여성국장을 맡으면서 우상교육 우상의료를 함께 실천했던 경험이 있어서 다른 정당도 훌륭하시지만 누구보다 사회복지의 중요성이나 절박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답변은 47페이지 보면 잘 나와 있고요. 이 요구안을 받고 저희가 공약을 만든 건 아닌데 공약이 계속 있었던 건데 요구안의 내용들과 사실 저희 공약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내용들 부분 좀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많이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민주연합당이 생각하는 복지 공약의 방향 그리고 또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실 텐데 그래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민주연합당은 이번 복지공약의 전체 슬로건은 분배를 통한 성장, 복지국가가 답이다입니다. 성장이냐 분배냐가 아니라 저희는 명확히 분배를 통한 성장을 통해서 반드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 슬로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위권으로 잘 산다고 하는데 사실 소득 불평등 상위 10%가 실질적으로 44.9%의 소득이 집중되어 있고 또 요즘에 그 상속, 특히나 자산 불평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정유라 이야기라든가 우리 작년 구의역, 상당히 김모근 이야기들 21세기에 수저 계급론이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출 같은 경우는 GDP 대비 10% 정도니까 OECD 평균 20% 그리고 유럽 평균 30%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거죠.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복지에 대한 문제는 다 재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의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부가 밥을 먹고 할 수 있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민중연합당도 함께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적인 구체적인 개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약은 굉장히 많고 일단 한 번 더 잠깐 언급을 할 텐데요. 중요한 거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느냐, 재원 마련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정부들도 굉장히 고민하실 텐데 저희는 일단 부자 증세 그리고 지출 개혁으로 일단은 1년에 67조의 복지 지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아직 고민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를 통해서 나온 거는 1년에 67조 정도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고소득자 과세, 예산개혁, 탈세 및 누락세 발굴을 통해서 6조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관련된 거는 자료집 4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 돈을 만들려고 하는지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표 1천억 원 초과 법인이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300개 정도, 300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300개 지금 현재 최고 세율,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인데 30% 정도까지 세율을 과세를 해서 돈을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10조 원 정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35%, 또 프랑스가 34.4%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도 22%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명박 정권 전까지는 제가 법인세가 28%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한 8년, 9년 정도의 정권 사이에 6%가 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이제 법인세를 이렇게 자꾸 하면은 그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된다 얘기 많이 했었는데 사실 9년 동안 기업들이 그렇다고 특별하게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세를 높이는 문제 가지고 저희가 10조 원 정도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 고소득자 관련돼 가지고 지금 과표 2억 초과 법인이 10% 정도, 그리고 2억에서 200억 사이가 20%, 그리고 200억 초과가 22% 정도의 최고세율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1천억 초과 법인에 30% 최고세율을 좀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돈이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올해 2017년도에 최고세율이 좀 구간이 변경된 게 있죠. 그래서 5억 초과 개인소득자에게 40% 정도 세율을 이번에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5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초과로 그걸 변경을 좀 하고 세율을 40%까지 올리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간 사이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2억 초과 법인이 10% 정도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세한 부분은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67조 정도의 예산을 만들면 저희가 내세운 공약을 다 하기는 약간 부족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벌이 계열사에서 받는 배당 금액 과세에서 1조 원 정도가 있고요. 또 사내 유효소득 과세에서 2조 원 정도 만들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 민중연합당의 재벌이 유효소가 아니고요. 대기업 유효소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다하면 우리 국민들도 그 기업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재벌 또 대기업에 대해서 증세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그 복지정책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이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방향이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답변 중에서 몇 가지만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자료 좀 보시면 되는데요. 기초생활 보장제도 부양부제 폐지는 비슷하게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장 폐지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 아동수당은 굉장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엄마는 당원들과 이번에 정책 토론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동수당 얘기보다는 적어도 좀 국가가 애를 나라곤 하는데 기저귀 값하고 분유값 정도로 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내용들이 저희 엄마는 당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던 끝에 기저귀값, 분유값은 지금 현재 그 저소득층한테 좀 지원이 되고 있죠. 나중에 소득 40%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토론 끝에 아동수당을 도입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0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만 3세 이하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면 일정 정도 기저귀 분유값이 좀 이렇게 충당될 수 있을 거고 만 3세 이상은 또 그 연령대에 맞는 그런 아동수당이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은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하겠다는 게 저희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4번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는 뭐 다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4만 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공립 보육시설 2,900개 그다음에 6.7% 6%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가를 절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신설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국공립 보육시설은 꼭 밀려야 합니다. 지금 연관한 당원들의 굉장히 목소리가 큰 내용입니다. 5번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은 저희 이제 건강보험 보장률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저희 나라도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괜찮다는 표현은 있지만 아까 그 20조 흑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저희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7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번은 저희 김선동 후보가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설 플랜트 노동자로 직접 일하면서 비정규직의 차별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 때문에 저희 민주연합당 모든 비정규직을 반드시 없애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렵겠지만 그 기조를 가지고 계속 활동할 생각입니다. 민주연합당 35시간 노동제 도입 계획 갖고 있고요. 10번, 11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재벌기업 조세 감면 철회 3조 정도죠. 조세 감면 혜택 3조 정도. 12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9페이지 위에 보시면 저희가 67조라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저는 이제 국공립 보육시설 관련된 학교 운동을 예술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보육교사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야 우리 아이한테 마음이 따뜻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일하시는 분들의 초급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또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급교사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4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15번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의지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저희 민주노동당이 우상교육 했을 때 다 뭐 안 된다, 미쳤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많이 대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 정책도 자선이 아니라 어떤 시민권의 문제로 그리고 선별이라든가 시혜적인 차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개인적인 것에서 공적인 시스템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배냐 성장이냐가 아니라 분배를 통해서 반드시 복지가 될 수 있는 데 있어서 기호수법 민주연합당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이 또 하나의 수치가 나옵니다. 67조 당의 차이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 후보 쪽에 답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복지총연대 참여단체와 풀바에 계신 분들 추가 질의와 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시간을 좀 아껴서 써주셔야 합니다. 손을 들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료집을 하는 데 두시고요. 간단하게 2분 이내로 발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고 토론자들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추가 답변을 하실 때 같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장애인직업자시설협회 이민규입니다. 오늘 먼저 이런 유익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연대 회의 측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 참석해 주신 5개 당의 우리 정책 담당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장애인 직업자 시설 현장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감히 좀 고개를 무릅쓰고 우리 5개 당 정책 담당자 선생님들께 혹시 장애인 직업자 시설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시는지를 한번 제가 먼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살짝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자 시설은 이런 곳이다. 대략적으로 섭섭합니다.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직업자 시설은 전국에 490개 정도의 시설이 있고요. 그 안에 17,000명 정도의 중증장애인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17,000명 정도의 중증장애인들과 저희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같이 열심히 이제 일자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약 평균 한 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50만 원 정도의 급여의 수준은 저희가 뭐 선진 유럽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국지 견학을 가게 되면 배우러 가는데요. 그 각 나라에 있는 시설에 있는 그 직업자 시설 종사자들이 그 정도로 많이 주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그렇게 하시면 2분 안에 못 끝냅니다. 요구사항만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저희 이제 민간에 있는 실천가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공약을 말씀을 하실 때 재정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재정도 있고 법 규정도 있는데 그게 현재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자의 기금이라는 돈이 현재 한 8,500억 정도, 올해가 지나면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돈이 법에 의하면은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돈이 사용되지 못하고 고용노동부에 계속 몇백억씩 매년 누적이 돼서 지금 기금이 누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우리 장애인 직업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임금 보정이 됐든 그분들이 어떤 직업자를 위해서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각 정당의 정책 위반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꼭 집권을 하시게 되면 저희 장애인 직업자 시설 꼭 기억해 주셨다가 반드시 정책적으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못한다는 걸 보셨죠? 예. 두 번째, 이제 이쪽에 좀 저는 서울역하고 용산역에서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제일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노숙자들에게 20년 동안 무료급식하고 있는 최성원 목사입니다. 지금 5분 토론을 참 잘 경청했는데요. 그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그 말씀 중에 노숙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노숙자의 세계는 IMF 당시보다도 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시간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자살을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회가 복지국가가 된다면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과의 노숙자 대책을 반드시 대통령 될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재정 확보 또는 정말 저 세계적으로 한국의 뉴스가 많이 나가는데 이 노숙자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제가 대신 좀 해명을 드려야 할 건 지금 뭐 후보 측에서 준비를 안 하셨다기보다도 저희 15개 제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답변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5개로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그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임에도 누락된 게 있고 우선순위에서 좀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모승인 문제라든지 주거복지, 최근에 시각적으로 정신보건 뭐 이런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좀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가운데 분이 제일 먼저 드셨나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저희 진행위원들 지금 하시고. 네 번째는 이 세 번째 줄 하시고 5번째 저쪽 가운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사회복지사 김진영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용희 본부장님께만 확인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요. 자료지 23페이지에 6번하고 9번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는 공공부 문제 있고 이제 민간 책도 있는데 그 6번에서는 특례 업종으로 느껴져 있는 것을 폐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문제가 되어 있고 9번에서는 그 특례 업종 및 제외산업을 축소시키는 특례 업종이라고 일주일 60시간 상한제를 도입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특례 업종은 어느 부분에 좀 폐지를 하실 것이고 또 공공부문이라면 어느 직종에 상한제를 도입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시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김배우 군장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저기 세 번째 줄 계신 분. 아니 이쪽이 먼저 하고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소속의 권기용 원장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우리 후보 측에서 건강보험에만 지금 현재 도입된 본인부담 상한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집권하면은 당선되면 반드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후보가 있으시면은 손으로 잠깐 흔들어 주십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네, 사진 좀 찍어 넣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려면은 등급을 받아서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 시설 서비스는 20% 본인 부담이 있고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5%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이제 폐지를 하시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보험료로 80%, 국가적인 20% 보조가 있는데 20% 보조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는. 그래서 이거를 현재 이 국고지원 20%를 국고지원 최대한 50%까지 올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떤 그러한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생기면서 일자리는 많이 늘었지만은 그 일자리는 아주 나쁜 일자리만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임금을 조금 향상시켜주고 동일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은 65세 중에 겨우 7%입니다. 100명 중에 7명만 혜택을 보고 있어요. 이거 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좀 최소한 10% 이상 16%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우리 문재인 후보 지혜한데 지혜국가 책임제 지혜국가 책임제 좋은 발상인데요. 이건 다소 좀 비복지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분. 예. 네,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회 이호선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 여성가족부 소관이고요. 다문화가족 정책 전달 체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최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그 건강가족지원센터를 무리하게 통합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그 35조를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통합하게 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없어지면서 지난 10년간 진행했던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의 다문화가족 정책 전달 체계와 서비스가 축소되어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질높고 효과적인 서비스가 전달되기 힘들 것입니다. 여기 계신 그 후보 측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과 센터 통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지분야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가부에 넘어가 있는 사업들도 같이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 시간 관계상 딱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한 분은 저쪽에 뒤에 세 번째 줄에서 신청을 하셨고요. 마지막 분, 예, 카메라 앞에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노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노인복지관에서는 60세 이상의 건강한 어르신과 또한 취약 어르신은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자치구나 시군구에 노인복지관이 부재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노인복지관 증설을 첫 번째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복지관에는 비정규직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노인 돌봄이나 아니면 서비스 관리자, 전담 인력 등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은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정규직을 원하기 때문에 그 잦은 이동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비스,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가 연결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 받겠습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협의회 김성덕입니다. 저희들은 소규모 그룹이라서요. 소규모와 관련된 부분하고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는 대규모보다는 소규모가 훨씬 낫다는 걸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소규모에 대한 목적으로의 전향의 방향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보고 싶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 공공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부분이 제일 많이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개수로 지원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의 대부분들 사회복지사들의 거의 대부분은 신규보다는 거의 대부분 질적으로 향상된 부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원하는 부분들의 그 기준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한쪽에서는 자료집을 보면은 사회복지 공무원 수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혹시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 이미 예산상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이미 하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만은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4시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50분이 다 돼가고 있고요. 이게 제가 좀 추가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신영기 위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답이 없으셔서 제가 직권으로 조금 더 시간을 더 써도 되죠? 예, 그 3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5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3분 안에서 추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순서는 아까 반대로 거꾸로 이제 뒤에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선동 후보님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동훈인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처음만 관계로 좀 지적해 주시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분 기다리시나요? 네. 제가 내일 전라도 광주에 저희 엄마단 당원 중에서 중증장애인을 도우고 있는 당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증장애인들의 요구를 직접 좌담회식을 하기 위해서 내일 내려갈 건데요. 다른 건 몰라도 중증장애인들 제일 걱정하는 게 그 자립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체적 공약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 8,500원에서 1조 정도 되는 그 돈들이 정확히 쓸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번에 저희가 당선이 혹시 안 되더라도 이런 거 놓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 성남인데요. 저희 성남 태평동에 그 노숙자들을 위한 활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저희가 노숙자 정책이 몇 가지 주택 문제라든가 뭐 실업 부족 같은 게 있긴 있는데 뭐 좀 총괄해가지고 돈 문제를 잘 확인해서 그 노숙자들 위한 그런 활동들을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제가 순서가 다문화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요구하는 그대로 따를 생각이 있고요. 저는 이 지역에서 다문화 여성 관련돼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아동의 영역이라든가 여성의 영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요구하시는 것도 당연히 따를 거지만 저희는 좀 더 세부적인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동의 문제가 여성에게만 다 맡겨지는 것도 사실 문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로 더 좋은 공약이 만들어지면 말씀하셨던 부분과 연동을 해서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있는 60세 이상 관련된 비정규직 돌봄 말씀하셨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이 격상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돌봄노동의 사회를 얘기하면서 전체로 저임금으로 다운되었고 돌봄노동이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노인복지관에서만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그 어떤 가치에 대한 재평가 명확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이런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학교사회복지사 이분들도 이제 아이들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을 계속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2년 있으면 옮겨야 되기 때문에 돌봄노동에 대한 문제라든가 같이 연결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사실 저희 지역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저희 지역에 디디똘이라는 그 그룹홈이 있습니다. 그룹홈은 아니고 이제 그 탈학교 아이들 관련된 분이긴 한데 연동해서 그룹홈도 좀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소규모가 적당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기본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질적인 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돌아가서 당에서 많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 신상정 후보 선거 대책위원. 예, 아까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직업재활 기금이라 했나요? 이거는 뭐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산을 새로 확보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확보된 것들이 잘 안 쓰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원인을 좀 파악해보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 문제는요, 제가 이 4페이지에 매집이 있는데, 쭉 보니까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특히 빈곤층 대책이나 이런 데. 근데 노숙자만을 별도로 만든 섹션이 없더라고요. 그런 건 제가 좀 살펴서 이후에 좀 더 많은 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노인복지중앙회에서 말씀하셨던 본인 부담도 상한제 하겠습니다. 그걸 위한 국고 지원 확대도 하겠고요. 그 대상자가 너무 작다. 저희 매년 1%씩 늘리겠다라는 공약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거기 종사자들의 처우 이것들이 숙박이 부과될 거죠. 지금 7천 원이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기술 안 될 것 같고 숙박 개선을 포함해서 처우 개선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그 내용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까 놓쳐가지고 다시 한번 이따 나가다 말씀 주시면은 그렇게 받아서 꼭 그렇게 하겠고요. 노인복지관 저도 지역에 선거를 치르다 보면 늘려야 됩니다. 너무 부족하고 어르신들이 뭐 입고 갈 데도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증설하는 도움이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 이것들이 아주 일반적인 정책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은 저는 그 노인 장기 요양시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좀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시설이 효과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대규모 시설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병설, 단설 이런 논란 나왔던 북곡리거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건 대규모 시설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재정이나 수요를 감안했을 때 그런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 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는 뭐 여러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기본 방침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으로 한다라는 기본 방향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쪽에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공공어린이집
퍼센티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 현재 아동이 한 300만 정도 됩니다. 0에서 5세가. 그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한 145만 정도 되는데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이 28%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케어하는 경우가 한 50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이들을 공공보육시설에 들어와서 하도록 하면 한 56%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공약한 공공형 보육시설을 만들고 국공립시설을 만든다면 70%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부연 설명드릴 것은 재원의 문제인데 저희가 총 208조 3,487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연 100조 110조 하셨나요? 근데 하늘도 경제 어제 따로 나왔는데 정의당도 한 70조 원 정도 그런가요? 예,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는데 총 5년 동안 저희도 362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자연중과분 플러스해서 또 증세되는 부분 합치면 충분히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실천 가능한 공약들을 또 저희가 그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원을 충분히 마련해서 실천하겠다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노숙자 문제 상당히 좀 힘든 부분입니다. 대구 희망원 사건도 있었고요. 저희가 공약집에는 담지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대구 희망원 같은 경우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어떤 노숙자 분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재활을 시켜야 되는데 재활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소규모로 전문화시키고 특화시켜서 재활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좋겠다는 것까지 모아졌고요. 앞으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부분도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말씀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초밖에. 그래서 저희는 현장 중심으로 감동 있는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도 가운데, 이쪽으로 와도 가운데인데 4번이라고 하는 숫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숙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많이 빠져 있어서 일부러 좀 설명드리니까 양해 말씀 포함해서요. 보수현실화와 단일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2018년에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체계 개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9년에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자활센터 등을 국고보조시설 임금체계에 편입을 하고 2019년도부터 여성가족부 시설을 역시 여기 임금체계에 편입을 하면서 국고보조시설의 운영비 인상과 지방이양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사용 조정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휘형 사용하는 법령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시설 평가도 기존의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적정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 현재 그 인력 배치 기준이 장애인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4.7명당 2명, 노숙인 시설 40명당 1명, 실질적으로 야간 교대 근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인력 배치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시설 인력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단계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육아 출산 휴가 시에 대체 인력이 없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대체 인력 뱅크를 설립하겠습니다. 과중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 또 역량 사회복지사 권익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의 주체를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변화하여 새로운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을 활성화하여 경력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경륜을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재정 부담에 대해서 공약에 있는 내용은 사회복지 관련 복합보조금 제도 개편과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비 등 국민생활 관련 복지비의 국비 지원 확대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사회복지 재정 전달 체계를 전면적으로 세판하지 않는다고 지원하고 있고, 특히 현금 급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서비스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식을 검토하겠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미래복지 혁신 특구를 설립해서 의료와 복지와 건강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회정책, 사회보장위원회를 강화해서 정책 컨트롤 파워를 강화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주신 숙제이고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다시 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그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요. 아까 흘러주신 말씀 중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관한 법 별도로 개정하는 것을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약집이니까 봐주시면 내용이 많은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철수 후보는 일을 같이 해보니까 순발력은 가끔 좀 떨어지고 어눌하고 할 때가 있는데 하여튼 장점이 정직한 것 같아요. 거짓말 하지 말자, 이렇게 절대 없는 얘기 하지 말자, 이런 후보이고, 특히 우리가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가급적 현장에 있는 말씀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장을 경청하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못하는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안철수 후보를 많이 도와주시면 사회복지 집행장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후보가 제일 돈이 많다는데 일부를 노숙자 대책에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쪽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에게 주시는 제안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일이 답을 다 드릴 필요는 없고 아마 옆에서 그 답을 하시면서 되게 방향이 공통되는 방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사들의 이제 임금 문제, 비정규직 문제,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좀 걸리고 늘 그게 풀고 싶지만 그동안 잘 풀지 못한 그런 일 중에 하나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본인이 앞장서서 사회복 공공 고용 일자리를 늘리겠다 하고 또 공공 부분에 있는 사회 서비스 부분에 있는 종사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고용을 안정시키겠다, 이거를 자기의 첫 번째 공약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사회복지를 굉장히 아끼고 제 자신 국정운동을 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이번 기회에 너무나 낮게 설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보육교사 이런 분들,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좀 더 끌어올리는,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할 수 있는 최대한 끌어올리고 평준화하고, 그래서 사회복지의 일을 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하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복지 분리가 가능하신지요? 요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걸 한 분에게만 드리면 불공정하기 때문에 네, 그럼 5분 모두에게 다 들을 수가 없고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걸로 전달을 하고 다들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제안자 입장에서 저희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이 여기 오신 정당의 5분 모두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가 이상한 통계가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너무 높잖아요. 근데 아동 빈곤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 빈곤율을 올리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싶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동 빈곤율이 그렇게 낮아진 이유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고 출산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 가난한 청년들도 결혼하게 해주고 아이 낳게 해주고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불평등. 저는 불평등을 유지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지 아십니까? 너무나 확대돼서 전 세계 최고로 불평등한 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모아서 불평등을 최소한 유지만 좀 하게끔 해주면 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허상 교수가 제 대통령처럼 보이는데 지금까지 우리 복지총연대 제안에 대한 각 후보지의 답변 그리고 현장에서 추가 제안과 추가 답변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후보를 대리해서 참석해 주신 김용희 본부장님, 김원정 본부장님, 최홍기 전문위원님 그리고 박원석 본부장님, 장재현님께 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분야가 개별 기관이나 분야를 떠나서 함께하신 신고자 사회복지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복지 정치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답변들은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준수 여부를 반드시 지켜볼 것입니다.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이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계속 지켜본다는 것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이 선거 이후에도 지속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토론회를 마치고 다시 사회를 신영겸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순서를 다 끝나가는데요. 이제 앞으로 5분 이내 끝납니다. 이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5분만 참아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가셔서 이 1층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 가능하시면 아래쪽으로 오시면 더 뜨겁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좀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우리 공동대표단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갑자기 만든 수서인데요. 1분이면 됩니다. 40여 개의 우리 복지 시민단체들이 연대해가지고 부양자 기준 폐지 행동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까 말씀 다 드렸겠습니다만은 부양자 기준을 폐지하는 데 대부분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현장의 입장들을 전달하는 그런 순서를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각 후보 측에 다 전달하는 건데요. 먼저 경남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 전달합니다. 이어서 우리 사진은 매 의미 있는 그런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앞에서 하시죠. 예.
미래통합당 유승민 후보님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설명하시지 마시고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님 측에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오승환 회장님, 최선 회장님 등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단상을 올라가 주시죠. 복지국가를 영원하는 100만 사회복지인의 결의. 우리 100만 사회복지인은 담대한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근본 19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면서 복지정치의 한 주체로서 국민의 복지권을 수호하고 옹호하는 사명감으로 일어난 의지에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바이다. 우리 100만 사회복지인은 자유와 정의, 사회적 연대가 기초가 되고 국민의 복지를 사회권으로 인정하는 보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무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복지 서비스가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 현장에 안착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지난 4월 3일 우리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와 사회복지사 조직 그리고 복지국가를 연구하는 학자 등 세 주체들이 모여 의미 있는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 사회의 복지 현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 땅의 100만 사회복지인은 대동단결하여 국민과 호흡하면서 이 시대적 소임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 우리의 사명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것임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정치인들이 담대한 복지국가에 대해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참여하며 이번에 복지국가를 이끌 첫 번째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그 어떤 사회세력과도 연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향후 더 큰 복지국가 주체 세력이 만들어지도록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복지국가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전력한다. 2017년 4월 26일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 총연대회의 사회복지 종사자 대표 정현석, 임은경.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국가 즉각 추진하라! 추진하라! 최대생계에 위협하는 부양부재 즉각 폐지하라! 폐지하라! 무분별한 사회복지 비정규직 즉각 철폐하라! 철폐하라! 복지재정 확충하고 복지시설 지원 확대 보장하라! 보장하라! 사회복지시설 당연히 문제 즉각 시행하라! 노인요양 본인부담금 상한제 즉각 시행하라! 아동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아동수당 즉각 시행하라! 네, 이것으로 오늘 모든 토론회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